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번 이제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망하게 됐었는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로마의 문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라고 한 나라가 이제 공화정에서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갔으며 제정 직전까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상황까지 얘기했었죠. 자, 근데 그 다음 단계 가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바로 이 카이사르에게는 양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카이사르의 대표적인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었었죠.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더불어서 또 다른 카이사르를 잘 따르고 있었던 장군 중에 한 명이었었던 바로 레피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이 카이사르의 유지를 이어서 제2차 삼두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나름대로 균형 있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항상 이제 권력이 셋으로 나뉘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의 권력이 나머지 둘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권력의 균형이 맞춰지게 되면서 나라가 평화롭게 유지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중에서 한쪽이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두 세력은 이제 서로의 힘을 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당시에 레피두스도 역시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이제는 남은 존재는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와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이 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진압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집트 지역까지 가게 됐었고, 당시 이집트 안에서는 남동생과 이제 치열하게 왕위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왕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클레오파트라.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와 이제 그 사랑을 나누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카이사르가 그 이집트의 왕을 내쫓아 버리고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왕으로 만들어 줬었죠. 근데 이제 카이사르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바로 그 자리를 안토니우스가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역시 사랑에 빠져가지고서 그래서 자신의 군단을 이끌고서 이때 당시에 이집트는 이제 로마의 강력한 동맹국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었는데 이 이집트 지역을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통치를 하면서 오히려 이때 당시에 옥타비아누스가 장악을 하고 있었던 로마 쪽을 좀 깔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당시에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이 안토니우스를 이제 로마를 깔본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최종적인 대결을 펼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원로원의 승인을 얻어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안토니우스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바로 이 로마의 군대와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군대 플러스 이집트의 함대가 당시에 악티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다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됐었는데, 근데 이 전쟁에서 이때 당시에 옥타비아누스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이집트까지 몰려오게 됐던 것이죠. 당시 이집트 쪽에서는 이 로마의 군대를 막아낼 수 있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 당시에 안토니우스는 이제 자결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클레오파트라의 경우에도 스스로 자신의 몸에다가 독사를 집어넣어서 독사가 자신을 물게 해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때 당시에 클레오파트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이 이집트 전체를 로마의 지배자가 되었었던 이 옥타비아누스가 개인적인 사실상의 재산으로서 완전히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완벽하게 지중해 지역의 모든 땅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은 전부 로마의 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로마는 바로 지중해를 자신의 나라의 거대한 호수로 삼아버리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까불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을 존중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로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옥타비아누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때 당시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 지역을 장악을 하다 보니까 로마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최고의 부자였다고도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원로원은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더 이상 옥타비아누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아부를 떱니다. 즉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바로 존엄한 자라고 하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존칭을 붙여요. 이게 사실상
사실상 자기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겉으로는 나는 황제가 될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막 얘기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옥타비아누스도 이때 당시에 바로 자기도 그런 식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존재까지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옥타비아누스는 자기가 생전 동안 자기 스스로를 황제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는 했어요. 나는 프린캡스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바로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있죠?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로마 전체 모든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제 1번에 해당되는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신분적으로 이것이 차별이 있는 건가요?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옥타비아누스는 바로 스스로는 일반 시민처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실상 황제와 같은 여러 가지 정치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여러 명의 황제를 거치면서 이른바 오연제 시대까지 이제 시간이 넘어가게 됩니다. 즉 5명의 현명한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당시에 이 옥타비아누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역대 황제의 전통적인 그런 불문율 중에 하나는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로마에서 여러 가지 공로를 세워가지고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서 바로 자신의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를 바로 이 양자에게 물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비록 오현제 시대까지 계속해서 황제 제도가 진행이 되었으나 당시에 이 로마는 로마의 시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서 바로 황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서 자신들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자, 이래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좀 개떡 같은 그런 인간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네로 같은 그런 황제. 근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때 당시에 이들은 계속해서 국가를 되게 현명하게 통치하게 되면서 당시에 로마는 엄청나게 거대한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쪽 영국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냐면 영국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일부 독일 지역까지 포함해가지고서 이 정도까지 차지하게 됐으며 당시에 이 그리스 쪽과 더불어서 이걸 넘어서 바로 이때 당시에 이쪽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뭐 일본은 저쪽까지도 이제 차지했었다는 건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북부 지역과 그 다음에 이 모든 지역도 전 유럽의 거의 대부분 지역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이 로마를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때 당시에 로마가 이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으니 이것만큼 대제국은 바로 동방 지역에 있었던 이제 한나라라든가 그다음에 그 외에 뒤를 이어가지고 등장했었던 뭐 당나라 뭐 이런 수준에 해당되는 나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가 생기게 되느냐? 바로 로마가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자기 모순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했었던 그런 이유가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로마의 빈민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정답 바로 이 수도였던 로마로만 달려가게 되죠. 문제는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바로 그들이 마음을 잘못 먹어가지고서 폭동을 심하게 일으키게 된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황제권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 황제들은 이 시민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당장 이 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내일 먹을 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그들에게 뭘 보여주게 되느냐? 첫 번째 먹을 것을 줍니다. 두 번째 딴 생각 못하도록 놀거리도 같이 마련해줘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른바 여러분들 프린트에 1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콜루세움이라고 보이죠? 여러분들 프린트 16페이지에 나오는 이 콜루세움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보면은 이 경기장 자체가 아마 수용 인원이 5만 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정도로 거대한 경기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 로마의 시민들, 배고픈 로마의 시민들에게 잔뜩 몰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로마의 시민들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로마의 황제는 로마 최고의 부자라고 했잖아요. 즉 이집트 지역이 통째로 자기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왔었던 모든 곡식들을 로마의 시민들에게 공짜로 풉니다.
그럼 로마의 시민들은 황제 폐하 만세 막 이렇게 만세를 치겠죠. 자, 그리고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맹수들과 그 다음에 검투사가 싸우는 장면이라든가 혹은 검투사와 검투사가 싸우게 하는 장면이라든가 와 같은 그런 일들을 이제 경기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때 당시에 이 시민들이 환호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황제의 인기가 같이 올라가겠죠. 이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백성들을 시민들을 배고픔은 당장의 배고픔은 면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주게 됨으로써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끄게 만드는 그런 정책, 이른바 빵과 서커스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시민은 옛날에 로마의 근간이 되는 그런 세력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시민이라고 하는 세력 자체가 그냥 먹여만 살리면 되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로마의 성장에 대해서 무슨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여를 해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왜? 이들은 이때 당시에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군대 가는 것도 힘들어가지고서 군대 가는 거 거의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로마의 군대에도 기여를 못해요. 사실상 여러분들, 이 시민은 로마가 먹여 살려야 되는 진덩어리가 돼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시민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들은 전혀 그것을 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되게 되면서 사실상 로마의 황제는 아주 엄청나게 번영하는 로마의 부중의 일부를 떼가지고서 시민들을 그냥 먹여만 살리게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외부에서부터 이민족이 침입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이민족은 좀 산발적으로 침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른바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머리가 노랗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인들 있죠, 피부 색깔이 하얀 그런 사람들. 처음에 이들을 처음 봤었던 이때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은 이거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거 천사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야만이었죠, 여러분들.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침범하게 되면서 약해진 로마의 군대를 조금씩 갉아먹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복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서 노예 공급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정복이 왜 중단되게 됐느냐, 이미 로마는 이 대부분의 지역을 다 차지했어요. 로마가 많은 숫자에 해당하는 노예를 얻을 수 있는 나라는 당시에 서쪽에 있었던 파르티아라고 한 나라, 뭐 이런 정도밖에 없었었는데, 이 파르티아라고 한 나라는 도무지 로마에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서 쉽게 로마에게 바로 이제 패배할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르티아를 제외한 주변에 만만한 그런 나라들을 공격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백성들을 전부 다 노예로 삼아가지고서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럴 만한 모든 국가들을 다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복할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정복한 나라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노예의 숫자도 급감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느냐, 원래 옛날에는 노예의 가격이 미친 듯이 엄청나게 쌌었어요. 그랬는데 공급이 줄어들게 돼요.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면 노예의 가격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노예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예전에 라티푼디움에서 힘이 없고 병약한 그런 노예들은 그냥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했었던 이때 당시에 이 라티푼디움의 그 대귀족들,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자기 땅에서 노예들이 도망가는 것을 열심히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 명의 노예라도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노예가 계속해서 자기가 노예이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도망가려고 하니까는 나중에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들 열심히 일만 해준다고 한다면 합법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노예의 상태에서 풀어줄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열심히 일해. 뭐 이런 식으로 막 꼬드겨가지고서 나중에 가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노예의 숫자 자체도 되게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라티푼디움에서 생산했었던 곡식의 양이 굉장히 줄어들게 됐었어요. 자, 남아도는 곡식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로마 전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싼 가격으로 곡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로마는 조금씩 위기의 시대로 오게 됩니다. 더불어서 먹을 것이 많이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 농업에 종사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상공업이 쇠퇴를 하게 되고요. 상공업이 쇠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 살 필요가 없이 농촌에 가서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도 같이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로마는
일단 대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로마의 오형제 시대 때 마지막 황제였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황제는 철인 황제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었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바로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서 바로 그 황제 자위를 로마의 역대 모든 전통을 깨고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코모두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근데 이 코모두스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얘기했었던 빵과 서커스 정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서커스 정책 너무 좋아합니다. 많은 콜리세움에 모였었던 많은 로마인들이 보내는 환호성은 바로 자기에게 쏟아지는 환호성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더불어서 이때 당시에 로마인들도 특정 검투사가 되게 잘 싸운다고 한다면 그 검투사를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하겠죠. 근데 황제 입장에서는 바로 그 검투사가 갖고 있었던 그 환호조차도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겁니다. 때문에 이 코모두스는 실제로 이때 당시에 경기장에 나가가지고서 검투사들과 싸움을 막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시민들의 환호성을 같이 받는 모습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렇게 하다가 자기의 운동을 코치해주는 그 선생님한테 이때 당시에 죽임을 당하게 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경기장에서 죽게 됐어. 이때 당시에 코모두스, 이 사람이 자신의 후계자를 못 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각 지역에 있는 로마의 군단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 황제가 죽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때 황제가 누가 될까요? 근데 여기에서 로마의 군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로마의 군대는 로마의 시민들이 전부 다 몰락해가지고서 군대에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로마의 군대가 굉장히 약화가 되게 됐고, 이렇게 약화된 그런 군대를 부족한 병사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로마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탈리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가 속주로 만들었었어요. 식민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들이겠죠? 근데 이렇게 정복했던 땅들 중에서 로마에게 노예로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도 받지 않고 노예도 아닌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전국에 되게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로마의 시민도 아니기 때문에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했었어요. 근데 바로 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대신에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로마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군대에 가야 되는데, 이 군대를 무려 25년 동안이나 군대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준다는 것은 자기네들을 지배하는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었던 그런 많은 민족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이민족들이 로마의 군단에 지원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을 뽑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로마의 군단의 군단장이었겠죠. 군단장에게 잘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군대로 이제 뽑혀주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군단장들의 경우에는 우리 군단에 충성을 바치는 이런 병사들에게 뭔가 좀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월급 같은 것도 같이 주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제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대하면서 바로 정착할 수 있는 땅 같은 것을 원로원에게 요청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원로원 혹은 이제 황제에게. 자,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로마 군단의 병사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군단의 병사들은 로마 군단의 바로 군단장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맹세할까요? 아니면 로마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맹세할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대부분 다 보면 로마의 군단장입니다. 나에게 당장 먹을 것과 직업을 주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고,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바로 내가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군대의 절대적인 충성을 갖고 있었던 로마의 군단장은, 정통성을 갖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자 바로 그 자리를 자기네들이 차지하겠다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엄청난 대혼란의 시기를 겪게 돼요. 로마의 군단장들이 서로 로마의 황제가 되겠다고 로마로 진군을 해가지고서 황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기존에 있었던 황제를 밀어내고 지가 황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었고요. 이렇게 되는 바람에 로마는 정말 대혼란의 시대가 오게 되었으니 이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군인 황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인들이 전부 다 황제가 됐던 시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밀리는 그런 시대였고 로마 정치의 암흑기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제일 센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보이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당시에 한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이 당시에 로마 전역에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었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교예요. 아무래도 자기가 로마의 황제가 되려고 한다면 경쟁자를 물리쳐야겠고, 이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 가지 세력들과 같이 손 잡아야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교의 세력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자 바로 이들과 손 잡으면 경쟁자를 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때 당시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당시에 바로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칙령을 내리냐? 지금부터 불법화되어 있었던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자기만의 세력을 좀 더 많이 갖추게 됐던 것이죠.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황이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뭐냐면 로마의 수도는 당연히 로마죠. 그런데 이 로마가 너무 정치와 음모로 가득 차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로마를 장악하는 것이 그다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바로 아예 수도를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가지고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당시에 수도를 이 로마 지역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바로 지금 현재 터키의 바로 도시 중에 하나죠.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죠. 바로 이스탄불이 있는 곳. 여기에다가 수도를 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도시, 즉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이 수도를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다가 수도를 아예 옮겨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지위를 완전히 격화시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도시들보다도 이 로마의 지위는 한 단계 좀 더 높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수도의 지위는 전부 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갖게 되면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 점차 쇠퇴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죠. 이렇게 수도가 옮겨가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로마 전체에는 중심지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이 기존에 있었던 이 지역을 중심으로 했었던 서쪽 지역에 있었던 로마와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했었던 동쪽 지역에 있는 로마, 이 두 개로 갈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바로 이때 당시에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람이라 선생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바로 이 테오도시우스 1세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당시에 이 그리스도교가 너무 강력해져 가지고서 로마 전체의 종교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예 이것을 로마의 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리스도교를 아예 국교화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사실은 로마 전체를 통일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아들들에게 불려줄 때는 동서 로마를 자기 혼자서 이렇게 누군가가 혼자서 계속해서 통치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둘로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나눠가지고서 두 아들들에게 한쪽은 서로마, 한쪽은 동로마를 통치하도록 만들게 되면서 사실상 로마는 완전히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제국의 동서 분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상황은 더 극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었죠? 바로 로마가 통치했던 그 지역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민족의 이름 바로 어디냐? 바로 훈족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즉,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한무제가 바로 이를 갈면서 미친 듯이 정복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유목민족이 있었죠. 거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흉노족이죠. 이 흉노족이 한 나라에게 쫓겨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서쪽 쪽으로 계속해서 오다가 당시 유럽의 북부 지역과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을 완전히 아울러서 있었던 이 게르만족이 이제 머물렀던 이 지역으로 훈족이 대거 침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무섭게 했었는지 당시 게르만족들은 이때 당시에 쳐들어왔던 훈족들을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들을 피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었던 로마에게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막 떼거지로 밀려오게 됐었어요. 자, 근데 이때 당시 근데 로마는 이들을 일단 맞이를 해야겠습니다. 스스로 이제 로마에 들어와가지고서 살겠다고 하니까 이 중에서 이제 건장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좀 로마의 군인으로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들을 실제로 로마의 시민권을 주면서 군인으로 만드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로마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도록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로마는 특히 서로마 같은 경우에는 소리 내면서 무너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행정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대거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게르만족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들을 쉽게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 게르만족들은 처음에는 로마가 자기네들을 보호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딱 왔었는데 로마가 그래 일단 들어와 라고 얘기한 다음에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게 되자 바로 이거 뭐야? 왜 우리를 이렇게 아무렇게 터치도 안 하지?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보호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여러분들 여러 개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사실상 로마는 바로 제국 안에 있었던 그런 국가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면서 엄청나게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바로 이 흉노족들을 이제 게르만족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훈족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 훈족의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틸라라고 하는 왕이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드디어 로마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로마까지 쳐들어오게 되자 이들은 이때 당시에 첫 번째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있었던 동로마 지역으로 와가지고서 이 지역을 막 유린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수도까지 함락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런 콘스탄티노폴리스 너무 방비가 단단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도시는 거의 한 1000년 동안 이 도시 자체가 정복을 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방어력을 자랑했던 곳이 바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훈족은 이 지역을 장악하는 것을 포기해요. 포기하고서 바로 옆에 있었던 서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서로마는 말 그대로 이제 완전 쑥대밭이 되어버렸었던 것이죠. 쑥대밭이 되고 드디어 이제 이들은 서로마의 수도인 로마죠. 이 로마까지 쳐들어오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로마에 있었던 황제는 바로 이들을 맞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에 스스로 이제 도망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벌어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서로마의 수도였던 로마가 털리지 않은 겁니다. 왜냐? 이때 당시에 바로 로마의 크리스트교 성직자들이 물론 로마의 황제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막대한 양의 뇌물을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훈족의 왕 아틸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틸라 입장에서 딱 봤는데 왠지 좀 거룩하게 생긴 사람들의 한 무리가 쫙 성가 같은 걸 막 부르면서 와가지고서 자기네들에게 동정에 호소를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양에 해당하는 뇌물을 주고 하니까 왠지 좀 양심의 꺼리낌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훈족의 군대는 로마를 피해가지고서 그냥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협상에 성공을 한 것이죠. 근데 나중에 훈족의 제국은 없어지게 됐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마는 침입을 결국은 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주변에 있었던 게르만족들이 서로마를 털어버려요. 그래가지고서 사실상 서로마는 있으나 마나한 국가가 돼버리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게르만족 용병대장 출신이었었던 오도아케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를 쫓아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로마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나머지 있었던 동로마의 경우에는 이후에도 약 1000년 동안 국가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명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볼게요. 자 제정의 시작 별표 동그라미 5번에 별표 하나. 자 옥타비아누스 박스 동그라미 1번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고 권력 장악.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원로원으로부터 빈칸에 적혔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었죠. 자, 이 칭호를 받으면서 제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밑줄 칩니다. 옥타비아누스에서부터 오현제 시대까지 로마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로마의 최고 정성기는 로마에 의해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 영어로 말하면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네, 동그라미 6번을 보면 로마 제국의 쇠퇴 첫 번째 별표 1개 반 원인에선 동그라미 1번 이민족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게르만족 적어주겠습니다. 게르만족의 침입과 동그라미 2번 군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서 군인 황제 시대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동그라미 3번 정복의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노예 공급 중단. 동그라미 4번 농업이 중단이 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공업과 도시도 같이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래도 로마의 통일을 그나마 유지했었던 그런 황제들은 첫 번째 별표 2개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분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그리스도교를 공인합니다. 그리스도교를 공인했었던 그 칙령의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밀라노 칙령.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 나중에 여기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바로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탄불에 해당되는 곳이라 볼 수 있겠죠?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었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테오도시우스 1세입니다. 별표 하나. 테오도시우스 1세는 동그라미 1번 그리스도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제국의 동서분할을 확정을 졌죠.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서요. 자, 멸망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게르만족의 대이동 과정에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하지만 밑줄만 칩니다. 동로마 제국은 이후 1000년간 더 지속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다음엔 이번에 이제 7번 바로 그리스도교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교의 그런 이제 먼저에 해당하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숭배하는 그런 종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던 예수라고 하는 건 분이 태어나셨는데요. 이분은 이때 당시에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교가 얘기했었던 선민사상, 바로 하늘에게서부터 우리는 뽑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 이것을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그 신 앞에서 누가 뽑힌 사람이고 누가 뽑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있겠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족과 인종과 그리고 신분 이런 것을 전부 다 초월한 거예요.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종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거기다 또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신 앞에 평등하대요. 왕이건 제사장이건 아니면 귀족이건 아니면 노예든 누구든 간에 다 신 앞에 똑같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이런 종교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약자에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강자에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당연히 사회적 약자에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사실 로마는 정복지에 있었던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용적인 입장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네들의 종교를 믿는 것을 인정을 해줬어요. 다만 바로 그들도 이제 다신교니까 바로 자기네들 정복했었던 로마의 신들도 같이 인정해 주길 바랬죠. 그래서 자기네들 정복했었던 로마의 신들을 인정을 해주면 그 민족의 신들을 전부 다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인데, 문제는 그리스도교의 경우에는 유일신 신앙이잖아요. 신이 한 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때 당시에 로마의 신을 숭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들은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이 바로 유일신이기 때문에 로마의 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플러스 당시 로마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황제는 죽으면 로마를 보호하는 신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때문에 이 황제를 바로 신을 모시듯이 숭배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교인들은 황제에 대해서 숭배하는 것을 전부 다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이것은 곧 로마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어떤 게 벌어졌느냐,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박해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가 어디에서 가가지고서 이제 미사 혹은 예배 활동을 했었냐면, 여러분들 프린트 15페이지 오른쪽 아래쪽에 보이면 거기에 카타콤이라고 보이죠. 로마 사람들은 지하에다 무덤을 만들었었거든요. 이 무덤 속에 미로같이 많이 뚫려 있었던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자신들만의 바로 이제 그
예배 혹은 미사를 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그리스도교는 점차 그 세력이 확장이 돼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교가 사회적 약자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그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로 누굴까요? 바로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 중에서는 주로 여자에게 많이 인기가 있었었고, 두 번째, 신분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권력을 갖지 못했었던 하층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사회에서 가장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 바로 노예들에게 많이 인정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 로마 전역에 많은 그런 신자들이 등장하게 됐고, 생각해보세요. 여자하고 하층민과 노예의 숫자가 많습니까? 바로 상층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상층민의 숫자가 훨씬 더 적겠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로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가 바로 이 그리스도교를 믿기 시작을 하게 되자 이것을 더 이상 무시하지 못했었던 이때 당시에 눈치 빨랐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밀라노 칙령으로 이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테오도시우스 1세 때에는 아예 국교까지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별표 2개. 자, 그리스도교의 발전 빈칸에 적겠습니다. 예수가 보편적인 사랑과 믿음을 통한 구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신앞의 평등. 자, 신앞의 평등을 주장하며 자, 창실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로마의 신, 그 다음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았었으나 밑줄칩니다.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되었었고, 공인에다 박스,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화에다 박스 쳐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의 실용적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솔직히 말해서 사실상 이 인문학적인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전부 다 그리스 거 뺏겼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되게 집요하게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거에는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실용적인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으며 바로 토목과 건축과 법률 분야에서의 발달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보이는 도로망입니다. 이 도로망은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도 부르냐면 아피아가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프린트 중간에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교과서에 바로 이제 39페이지에 보이기도 합니다. 아피아가도 혹은 아피우스 가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도로가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큼 로마가 이 도로를 견고하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바로 개선문입니다. 바로 황제가 개선했을 때에 바로 새롭게 문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황제의 황제의 군대의 일행을 환영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바로 그런 개선문을 베껴서 바로 프랑스 쪽에서는 프랑스 나폴레옹이 이제 개선문을 만들었고, 바로 이 형태를 이제 어느 정도 본따서 우리나라에서는 독립문을 만들기도 했었죠. 이런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고요. 그 외에도 원형 경기장, 바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동그라미 4번 수도교, 즉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제 먼 곳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도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것을 자동적으로 이제 모든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이 갈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 수도교의 모습은 여러분들 교과서 41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물론 프린트 뒷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자, 그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동그라미 5번 공중 목욕탕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이러한 건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바로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이제 통로 같은 걸 만들 때는 그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끝부분이 둥그스름하게 아치의 형태를 띠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더불어 또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건물 위쪽에는 둥그스름한 그런 형태의 돔이라고 하는 지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치와 돔은 바로 로마 건축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처음에는 로마는 관습법이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바로 로마 최초의 성문법, 글씨로 쓰여져 있는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표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것이 점점 발달해가는 과정 중에서 로마의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시민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로마가 시민 말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다른 백성들도 있잖아요.
근데 시민하고는 다르지만 이 다른 백성들도 통치하는 법률이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로마는 만민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게 되었고, 이런 만민법까지 만드는 과정 중에서 로마는 넓은 제국을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정의롭게 바로 이제 제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필요성을 느끼게 돼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들을 공정하게 통치할 수 있는, 즉 모든 시대나 장소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바로 이 법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던 법을 만드는, 이건 법은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경향이에요. 바로 자연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겠습니다. 별표 2개. 로마의 실용적인 문화에선 동그라미 1번 학문과 예술은 그리스 문화를 모방하고, 동그라미 2번 실용적인 문화 발달, 토목, 건축, 법률 등에서 발달했고요. 별표 2개. 건축에선 동그라미 1번 도로망, 동그라미 빈칸에 적겠습니다. 아피우스 가도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선문, 동그라미 3번 원형 경기장, 그 다음에 이것은 콜로세움이라고도 하죠. 콜로세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수도교, 동그라미 5번 공중 목욕탕 등 여러 가지 건축물이 지금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치와 빈칸에 적겠습니다. 돔. 법률 별표 2개 채워주세요. 바로 법률에서는 관습법 1단계죠. 거기다 동그라미 2번 들어갈 말은 로마 최초의 성문법, 바로 12표법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시민법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됐었던 법입니다. 동그라미 4번 그리고 로마 통치의 모든 민족들에게 제시가 되기 위해서 만민법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것은 나중에 로마의 이제 이미 헬레니즘 시대 때에 발달했었던 철학이었었던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의 영향으로 자연법 사상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적어주기 바랍니다. 스토아 철학, 동그라미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